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 모델에서 대한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프로파간다. 그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미디어. 난 대한미디어가 프로파간다 모델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한미디어란 변덕스러움의 상업화일 뿐입니다. 빌리지 보이스의 95% 아니 99%가 그렇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 대중을 주변화하는 또 다른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주변화하는 거지? 그것은 다른 종류의 구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다른 버전입니다. 하지만 대한미디어는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종 전혀 다른 세계관을 구독자들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강연을 하는데 시청자가 돈을 대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도시에서는 공동체에서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시청자가 돈을 대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도시. 사람들은 방송국에 쉽게 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새로운 뉴스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으면서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그걸 즉시 느낄 수 있고 또 아무 일이 없어도 그걸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안을 표방하는 정치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안을 선언한 조직은 자원이 부족하거나 외부 지원이 미흡합니다. 그것은 자동차 생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구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걸 성공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는 세부 사항은 잘 모르지만 페어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감시하는 좌익단체와 AIM, 언론의 정확성을 감시하는 우익단체의 배경 자원을 비교 검토해보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꽤 정확한 견적을 뽑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있는 기관들이 대한미디어를 지원하는 일에 무관심한 건 당연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방식으로 일하는 기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별로 취연하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공공 텔레비전에서 극비활동과 원자폭탄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힘있는 기관들에게 불리할 만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로 전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노골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몽구스 작전, 카스트로 암살 기도, 케네디 가문과 마피아와의 관계 등등. 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악질적인 나치 인사 몇몇을 고용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지금 나오는 건지 의아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거론되고 또 공개 토론의 양상을 띠는 것인지요. 선생님은 전에 정보가 가끔 틈새로 빠져나오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틈새로 빠지는 것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그랬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보았을까요? 그걸 만든 사람들은 그런 일에 익숙한 꽤 반정부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1975년에 언론에 이미 상당히 많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나오는지는 흥미롭습니다. 우선 당장 몇 가지가 내 머리에 떠오르는군요.
자료가 처음 폭로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인 1975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지금인데 시기적으로 이란 콘트라 사건 직후입니다. 이런 정부 스캔들이 터지면 언론이 비교적 공개적인 태도로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문이 다시 닫힙니다. 왜 그럴까? 사실 이런 자료들을 이미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부 스캔들이 터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자료들을,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을 슬쩍 올리는 거죠. 터지길 기다렸다가 왜 평상시엔 공개할 수 없었지? 원하신다면 그런 사례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 그 사유는 명백해요. 스캔들이 터지면 기관들은 자신을 변명하기에 바삐고 국민들의 압력이 커지고, 이때 기자들은 이런 자료들을 기사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진짜 이유일 겁니다. 앞으로 한두 주 동안 프론트라인 쇼에서는 좀 더 많은 건이 폭로될 겁니다. PBS, 미국 공공방송 전국 네트워크가 PBS가 그걸 방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레슬리와 앤드루 콕번이 만든 서남아시아에 관한 에피소드라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언론 시스템이 반정부 활동자에게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상업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슬리 콕번이 CBS에서 일할 때 그녀는 미국 정부가 콘트라를 통하여 마약 반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아주 중대한 정보를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웨스트 57번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은 투옥 중인 미국 조종사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콘트라에게 대줄 무기를 비행기에 싣고 니카라과에 가서 무기를 부려놓은 다음 코카인을 비행기에 가득 싣고서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레이더가 안내한 대로 플로리다에 있는 홈스테드 공군기지에 내리면 대기하던 트럭이 비행기에다가 마약을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공군기지 내에서 벌어졌고 그것이 CBS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사보도를 위한 문이 약간 열리는 경우가 있고,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다니고 실제로 찾아냅니다. 미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은 정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어 마치 바이올린을 켜듯이 다룹니다.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흘릴 기회만 엿보는 거죠. 흘릴 기회. 잘 알려진 몇몇 기자들은 나보다 언론에 대하여 더 냉소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방식을 알고 있고 종종 중요한 자료를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조사한 자료들을 잘 모아 놓았다가 약간 틈이 벌어진 시기가 오면 그때 한 번에 흘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좋은 편집자를 찾는 거죠. 조심스럽게 요점을 잘 정리하고 무사히 통과되도록 기사를 작성하는 겁니다. 언론 시스템에는 서로 갈등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서로 갈등하는 가치들. 지배계급의 가치이긴 하지만 서로 갈등하는 가치가 있을 때 그때 흘릴 수가 있는 거구나. 이때는 흘릴만 하겠고.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지지해 줄 테니까. 하나는 권력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치는 투철한 직업정신입니다. 기자들은 때때로 이런 직업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권력에 봉사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직업정신 때문에 그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집니다. 두 가치의 갈등 속에서 늘 균형을 잡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이 가끔 언론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비교적 정확하게 세계의 그림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틈새를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번 봅시다. 사설면은 희극적일 정도로 신경질적이죠. 하지만 뉴스면은 꽤 흥미롭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신문은 때때로 미국에서 보도가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이런 보도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설남 편집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고 입에 거품을 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겠지요. 하지만 제게 사람들은 투자에 대하여 건전한 판단을 내리려면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야 돼. 투자를 잘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정확합니다. 현실적인 그림. 이것 또한 틈새를 열어주는 배경인데 이런 틈새를 기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정보를 전체적으로 억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합할 수가 없구나. 진실을 가려야 되지만 이 진실을 알 필요가 있어. 월스트리트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있기는 할 테죠. 그런 일이 드물지만 있기는 할 테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건들을 선별하고 해석과 역사를 만들어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83년에 소련이 격추한 칼 피격 사건처럼 칼 피격 사건. 열광적으로 보도 세례를 받은 사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코리아 에어라인 칼 사건. 그 사건은 훈족의 왕 아틸라 이후로 소련이 가장 야만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느니 만치 독일에 미사일을 설치하고 니카라과 좌파 정부에 저항하는 콘트라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일을 미국이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발행한 기사 인덱스를 보면 1983년 9월 한 달 동안 칼기 피격 사건 하나에만 무려 7면에 걸친 인덱스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보스턴 글로브도 보도 첫날 무려 신문의 10면을 이 사건에 배당했습니다. 아마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소식도 이 정도의 지면을 차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칼기. KAN 칼기. 이처럼 칼기 비격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도 다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100자 정도의 간략한 보도 말고는 일체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앙골라에서 미국과 남아프리카로부터 지원받는 자유전사 유니타가 앙골라 민간 항공기를 폭파하여 승객 12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런데 이 사건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쟁점을 흐리는 RC-135 정찰기도 없었습니다. 칼기는 항로를 벗어나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앞서 미 공군 정찰기 RC-135가 그 지역을 정찰했다. 앙골라 사고는 그야말로 사전에 모의된 명백한 테러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00자의 간략한 보도와 논평 없음이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몇 해 전인 1976년 10월 쿠바 항공기가 CIA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의 폭탄 테러로 파괴되어 민간인 7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도되었습니까?
1973년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 위에서 모래바람으로 길 잃은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켜 110명을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때는 전혀 항의 없이 겨우 이런 논설이 나왔을 뿐입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가시돋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나흘 뒤 골다 메이어,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은 그녀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군용기 지원이라는 선물을 받아 돌아갔습니다. 이보다 더 전인 1955년에는 반둥회의에 참석할 중국 파견단을 태운 에어 인디아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되었는데 그것을 두고 홍콩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대량 학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인 망명자는 그가 CIA를 위해 그 비행기에다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8년 7월 미국 전함 빈센스는 이란에 한 가까운 상업 항로를 지나던 이란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켰고 그리하여 290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미국 해군 사령관 데이비드 칼슨에 따르면 첨단 미사일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칼슨은 근처에 배에서 그 사건을 지휘했는데 그 놀라운 성능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야만의 사례로 거론되지 않았고 재빨리 잊혀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천 건이나 되고 나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이 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언론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나는 언론의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정보가 보도되긴 하지만 언론이 그걸 온전하게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당연한 말이죠. 언론은 늘 찬란히 빛나는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기자들은 기자 일은 정직하게 하고 있지만 실은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를 아주 증오하죠. 차라리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권력의 치부를 폭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다. 정직하게 일하지만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언론계 사람들은 이런 언론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충 말해본다면 대체로 언론은 우파에게 공격당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정의로워 보이지. 파괴적이다, 적대적이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파괴될 만큼 권력에 저항한다 따위의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권력을 파괴하기 위해 때때로 거짓말도 한다는 얘기 또한 듣기 좋아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지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뻔합니다. 나중에 적당히 둘러대면 되니까요. 캐서린 그레이엄,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 그레이엄은 어느 졸업 식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체제적 열정이 앞서다 보니 때때로 너무 심하게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사회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연설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자들은 반대편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주 성실하게 기자 일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뉴스를 선정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관점을 수립하는 데는 권력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아니 아부하고 있어요. 이런 지적을 그들 아주 싫어합니다. 기자 일은 정직하게 하고 있지만 실은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를 아주 증오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일까? 정직하게 하면은 권력을 파괴할 텐데 정직하게 일하기 때문에 권력에 종속됐다. 이게 대체 뭔 소리일까? 뭐야 이거? 왜 이래? 차라리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권력의 치부를 폭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다. 최근에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조지 오웰을 연상시키는 이름. 프리덤 하우스라는 우익단체에서 최근 2권짜리 연구서를 펴냈는데 주요 우익 언론을 맹렬히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베트남 테드 대공세, 구정공세. 베트남의 테드 대공세에 관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는데 요지는 언론이 애국심이 부족하여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이 테트 대공세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고 그리하여 북베트남,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른바 베트콩, 이하 NLF 민족해방전선의 패배를 마치 승리인양 호도했고 그 결과 미국이 전쟁에 기울인 총력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겁니다. 언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이 사람들의 말을 왜곡했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런 비난을 좋아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때 이래로 이런 태도는 하나의 표준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행부수가 많은 언론 리뷰에서 이 프리덤 하우스의 연구가 거짓말임이 금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연구가 거짓말. 말이야. 그 글은 내가 썼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100% 사기였습니다. 수백 군데에 달하는 오류와 허위를 제거하고 나면 결국 미국 기자들이 테트 대공세를 아주 정직하게 보도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은 정직하게 묘사했지만 애국심이라는 영역 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크게 왜곡했던 겁니다. 가령 기자들은 미군이 베트남의 마을들을 싹 쓸어버린 것을 묘사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다. 정직했지만 권력에 종속됐다 이거죠. 우리는 공격자들로부터 이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공격자는 미국인들 말고는 없었습니다. 소련, 중국, 북베트남 등의 군인들은 없고 오로지 미국 공격자들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정직한 보도를 하긴 했지만 미국 정부의 프로파간다에 따라 정해진 틀에서만 다루었습니다. 적의 패배를 승리인양 보도했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은 미국 정부 못지않게 테트 대공세의 결과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건 정보부 보고서 펜타곤 문서, 미국의 동남아시아 개입을 다룬 국방부의 극비 문서가 1971년 일반에 유출되었다. 보고서가 펜타곤 문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까놓고 말하면 프리덤 하우스는 왜 언론이 정부 프로파간다에 대하여 좀 더 낙관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입니다. 하지만 프리덤 하우스의 연구에 대한 비판은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일말의 관심이라도 가져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완벽한 증빙자료를 갖춘 비판 자료가 여러 번 다시 출간되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자신들이 공권력의 틀 내에서 정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의 틀 안에서. 오히려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더 잘 싸워라 언론과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던 시기에 언론은 지금보다 급진적 운동에 더 개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말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실은 개방성이 더 없었습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자세히 연구했고요. 오늘날의 신문들을 읽어보면 더 뚜렷하게 우파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의 사고가 좌파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1969년 당시 반전 입장으로 이해되던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오늘날의 입장으로 본다면 전쟁에 찬성하는 인사로 보일 것입니다. 반전 입장으로 이해되던 대부분의 운동가. 1969년에 우리는 잘 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반전 입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잘 싸우지 못하니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석되었죠. 당신이 반정부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지난 25년 동안 당신의 관점 또한 바뀌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관점의 변화 때문에 이런 인상을 갖는 겁니다. 88쪽 24